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미타카시는 유독 18세기부터 일본의 많은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사랑해왔던 도시입니다. 유명 소설의 영감과 배경이 되었을 만큼 가보면 아름답고 고즈넉한 경관이 존재하죠. 더불어 지브리 아시죠? 이 지브리의 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로 연신북적이고요. 이 미타카시에 살고 있던 18살의 고등학생 스즈키 사아야. 그녀 또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애초부터 집안 대대로 예술의 DNA가 흐르고 있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의 유명한 현대 미술가 다카마스 지로였고요. 부모님과 다른 친척들도 미술, 문학, 연출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예술인 집안인 거예요. 사아야 또한 이 가문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피아노와 미술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러면 성적은 별로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최상위권을 유지했는데 심지어 부럽게도 외모까지 뛰어납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좀 남다르죠? 어디서나 돋보이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12살 때쯤 아예 연예기획사에 스카웃돼요.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몇몇의 영화와 드라마의 아역 배우로 출연하게 되죠. 데뷔는 성공적이었고 아직 18살인 그녀는 점점 연예인으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사아야는 당시 한참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페이스북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친구들 팔로잉하고 예쁜 사진도 올리고 메시지 주고받고 여기에 한참 빠져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남성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는 21살의 이케나가 찰스 토마스. 찰스 토마스? 이게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성씨잖아요. 그래서 사아야도 단번에 호기심이 들었죠. 왜 찰스 토마스지? 이때 이케나가는 자신을 네덜란드계 흑인 혼혈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국적인 외모에 훤칠한 그런 좀 오빠 타입인 거예요. 현재 교토에 있는 한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야, 너 고등학생이지? 공부할 때 영어나 이런 거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약간 자랑을 하는 듯 했죠. 그렇게 호기심에 시작된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러다가 야, 우리 실제로 한번 만날까? 곧 있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도쿄에서 데이트를 약속합니다. 설레임을 안고 나간 첫 데이트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도쿄 시내를 함께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두 사람 사이에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날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이케나가는요, 사아야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교토에 살고 있었는데 본인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매달 고속열차를 타고 2시간 이상을 달려서 도쿄를 방문하곤 했죠. 더 나아가서 연휴에는 아예 사아야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아야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그랬는지 좀 건전하게 만나겠다 신뢰를 얻으려 한 겁니다.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렇게 둘은 누가 봐도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케나가가 뒤늦게 사실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게 있다면서 무겁게 입을 뗍니다. 알고 보니 그는 네덜란드계 흑인 혼혈이 아니었고 필리핀 혼혈이라는 점이었죠. 근데 자신의 혈통을 왜 굳이 숨긴 걸까요? 알고 보니 여기에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케나가의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일본에 와서 남편을 만났고 아이를 갖게 되죠. 근데 배가 불러서 거의 출산을 할 때쯤 갑자기 친정 마닐라로 돌아가더니 거기에서 아들을 출산한 거예요. 여기에도 잔인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애초부터 원치 않았던 아이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닐라에 가서 아이를 낳고 그냥 떼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아이를 친정에 홀로 맡겨둔 채 그냥 혼자 일본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후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2년간 자라게 되고요. 할머니는 자기 딸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야, 나도 힘들다. 이제 이 아이 네가 데려가서 키워야 된다.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2살이 된 이케나가는 드디어 2년 만에 부모님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오게 됐죠. 하지만 그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케나가의 엄마가 클럽에서 일을 했는데 집에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식의 존재 자체를 혐오했고요. 거기에 더해 이 부모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데요. 주로 돈 문제와 여자 문제였죠. 고성과 폭력이 오갔습니다. 결국 이케나가가 4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은 이혼하게 돼요. 이후 어머니는 곧장 남성 A와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친부보다 나은 점이 없습니다. 거의 백수로 빌부터 살면서 친아빠보다 더 심하게 이케나가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과 함께 산 6년 동안 받은 학대의 수준은 심각했습니다. 너는 더러운 필리핀 놈이야. 이런 모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10살이 되던 해 엄마는 드디어 A와 헤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야쿠자 B를 만납니다. 이번에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아니, 학대는 오히려 더 심했죠. 심지어 그는 이케나가에게 엄마와 성관계 갖는 영상을 막 보게 해요. 아니, 말이 돼 이게?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손이 올라갔고요. 동시에 그의 어머니에게도 수시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한 번은 와인병으로 엄마 안면을 쳐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본 이케나가가 엄마한테 제발 저 아저씨랑 헤어져 달라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잠시 그의 폭행을 피해서 도망쳤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이 과정이 3년간 무수히 반복되었죠. 이렇게 불안정한 가정 환경과 또 수십 년에 걸친 폭력으로 이케나가의 삶은 힘없이 망가져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쉬웠겠어요. 결국 트럭 운전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요. 그 와중에 그는 자신의 출신과 또 부족한 학벌에 심각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좀 달라요. 자기를 흑인 혼혈이라고 소개하면 약간 일본 사람들은 더 흥미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거기에 좋은 대학을 다닌다라고 써놓으면 매력적이고 똑똑한 이미지까지 얻으면서 여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죠. 이케나가가 왜 인생 전반에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걸 다 쭉 사야에게 털어놓고 납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연민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죠. 가족이 사랑해주지 않은 만큼 내가 더 사랑해줄게. 어쩌면 결핍만 가득했던 삶이잖아요. 그런 이케나가에게 사야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굴 예쁘지, 집안도 부유하지, 막 방송활동하지, 머리 좋지, 게다 착하지. 그녀가 자신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렇게 바닥난 자존감을 여자친구를 통해서 채우게 된 거죠. 근데 그만큼 이 관계를 지속하고 또 반드시 결혼까지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귄 지 약 10개월 만인 2012년 9월 돌연 사야가 미국행 유학을 결심하면서 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유학을 가긴 했지만 이게 약간 핑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이케나가에게 좀 마음이 식은 것 같은데요. 이것에 이케나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죠. 세상을 잃는 듯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인데 절대 그녀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고 결국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서 비행기표를 사서 미국에 있는 친척 집에 3개월간 머무르게 돼요.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미국에 따라온 거예요. 사아이한테는 나도 사실 어학연수 왔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고요. 그런데 사아야의 태도는 완강했어요. 사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좀 황당하기도 했겠죠. 그러자 이케나가가 방향을 바꾸더니
뭔가 막 질투심을 자극하려는 듯 자기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 사귀었다 막 이러면서 새 여친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사하야한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막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행동이 사하야한테는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왜 나한테 연락을 해? 미국까지 따라와가지고 내 삶에 뭔가 끼어드는 느낌? 이케나가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듯 했지만 그럴수록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던 2013년 3월 짧은 유학을 마친 사하야가 다시 일본 고등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때까지도 이케나가는 그녀에게 계속 집착하고 있었어요. 사하야는 이제는 정말 좀 끝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에 급기야 최후 통첩을 하게 되죠. 나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정말 확실히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18살, 21살들의 연애니까 충분히 한쪽의 마음이 변할 수 있죠. 하지만 이케나가의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집착에 완전히 미쳐서 선을 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둘이 과거 연애를 할 때 장난으로 찍은 성관계 영상이 있어요. 이걸 빌미로 협박을 시작한 거죠. 여자에겐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케나가가 이걸 미끼로 야, 너 우리 집으로 와 라고 불러들여요. 응? 너 이게 뿌려지는 거 원치 않으면 우리 집 와서 더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다시 사귈 수도 있을지 모르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온다면 영상을 지우겠다 라고 조건을 걸게 되는데요. 사하야가 마지못해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화가 있는데 아니 지금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와중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백화점에 가서 고급 쿠키 세트를 구매해서 갔대요. 아, 너무 좀 착한 아이죠. 순진한 아이고. 그렇게 해서 만난 이케나가인데 그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자 봐봐 내가 이 영상 다 지운다. 이러다가 가깝게 다가오는 듯 하더니 사하야가 한눈을 판 사이에 갑자기 팔을 비틀어서 수갑을 탁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나 어린 사하야는 너무 놀랬죠. 지금 수갑이라니. 근데 이케나가가 그대로 그녀를 들쳐매고 침실로 갔고 이어 강간을 하게 됩니다. 사하야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울면서 그 집을 뛰쳐나온 후에 부모님에게 모든 걸 말하고 도움을 구했죠. 이들이 이케나가한테 전화해서 너 2번 다시 내 딸한테 접근하기만 해봐. 엄포를 놓았고요.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후에는 사하야가 등하교할 때마다 매번 동행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청소년 성범죄인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케나가가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을 받은 기록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이케나가는 더 이상 그 사하야의 곁을 멈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조금만 더 버티면 결국 그도 딸을 잊게 될 거라고 여겼죠. 한편 사하야를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이케나가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매일 사하야의 SNS를 염탐하는 거예요. 어느새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고요. 얼굴이 막 해골같이 되고 동시에 이제 피부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게 심해져서 긁으니까 피딱지가 덕지덕지 내려앉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자기가 완전히 이제 망가져 있는 거죠. 그 모습에 놀란 이케나가가 갑자기 모든 책임을 사하야에게 돌립니다. 사하야 이 나쁜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며칠 후에 SNS에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죠? 사하야가 어떤 남성과 찍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거의 이건 이케나가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어요. 네가 날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게다가 자기는 이제 버려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사하야를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방법을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도서관에 가서 인체에 관한 책을 빌려요. 그리고 인간 몸의 급소를 파악했죠.
칼로 급소를 찌르는 게 가장 간단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목을 자르는 연습도 이어졌고요. 2013년 9월 28일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케나가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려서 15cm짜리 식칼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사야네 집 근처로 가서 잠복을 시작했죠. 거의 5일간 인근 공원에서 노숙을 하면서 사야가 집에 혼자 있는 그 타이밍을 기다린 거예요. 좀처럼 틈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케나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흉기 챙기고 잠복하고 동시에 사야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을 망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또 선을 넘게 됩니다. 10월 2일이었는데 한 미국 성인물 사이트에다가 사야의 포르노 이미지 67장을 업로드합니다. 그녀의 사진은 빠르게 퍼져갔어요. 동시에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사야의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일본에서 아역배우까지 했던 이 창창한 딸의 미래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래서 가족들이 막 참담해하고 있던 그때 오히려 사야는 차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 사람이 나 이걸로 오랫동안 위협했어요. 저는 약점이 이렇게 그냥 사라져서 마음이 가벼운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말아요, 아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사실 사야는요, 이케나가가 이 사진들을 다 유포해버림으로써 지긋지긋한 둘의 관계가 드디어 끝났다고 오히려 후련히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도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케나가가 단념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요. 집 근처에 있잖아요. 네, 어느 날 집 근처를 서성이는 이케나가를 사야가 발견하게 되죠. 10월 4일입니다. 사야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알리게 돼요. 선생님들이 인근 파출소에 협조를 구하게 되는데 어떤 당장의 조치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미타카시 경찰서로 인계됩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은 가장 먼저 스토커로 지목된 이케나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경찰들은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사야한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안전한지 확인하기로 해요. 참. 이게 2013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그랬겠죠. 지금 이러면 좀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스토커라면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그냥 전화만 해서 확인하는 게 좀 말이 되냐고요. 그 신고를 한 지 4일 후인 10월 8일입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 근처에 이케나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야가 학교를 등교할 때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순간 안심했죠. 이제 정말 돌아갔구나. 포기했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케나가는 지금 거의 9일간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야네 집 2층 창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그 창문으로 올라가 안으로 침입했죠. 그는 곧장 1층에 있는 사야의 방으로 갔고 옷장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기다림이 시작되죠. 사야는 평소 한 저녁 5시쯤 집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날은 또 보통 부모님이 집에 데려다 주긴 하는데 일이 있으셔서 밤 늦게까지 사야가 혼자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 사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전화를 걸어요. 네, 수사관님, 저 집에 잘 왔어요. 경찰서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고 옷장 문을 연 순간 안에서 이케나가가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 칼날이 사야의 팔을 스쳤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야가 막 공포에 질려서 무작정 집 밖에 있는 골목으로 막 도망쳤죠. 하지만 성인 남성인 이케나가가 빠르게 뒤쫓아왔고요. 결국 그 매서운 칼로 사야의 복부를 11번이나 찌르고 맙니다.
피가 터져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케나가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요. 지금 막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야에게서 한 발자국 떨어지더니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합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오롯이 혼자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곧이어 이케나가는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다행히 1시간 뒤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정말 질기고 질긴 스토킹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렸죠. 2014년 8월 재판장에선 이케나가는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종 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늘어놓았죠.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당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저는 꼭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고통을 저도 직접 느끼고 싶었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재판부는 그의 범죄가 강한 집착에서 비롯된 살인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특히나 연인끼리 찍은 영상, 이미지를 성인 사이트에 올렸다? 대단히 비열하다고 지적했죠. 이케나가에게는 결국 징역 22년형이 선고됩니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리벤지 포르노, 그러니까 복수성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요. 사건 발생 1년 후인 2014년 11월에는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이 제정됩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유족의 고통은 그걸로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좀 예상치 못한 현상이 있었어요. 유작,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고 나서 남은 작품이다. 이런 타이틀로 사야의 영상과 사진이 더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업체를 단속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업체들은 죽은 피해자의 아픔을 가지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범인 이케나가의 범행도 정말 너무 잔혹하지만 돈에 눈이 먼 그 업체들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법적인 보호가 힘든 현실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성적인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서부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는 유독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인 마켓, 병원, 또 각종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죠. 이 오렌지 카운티는 사실 미국에서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스토리는 그곳에서 발생한 한 재미교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36살의 마리벨 라모스. 그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다녀온 참전용사였습니다. 8년간 명예로운 군복무를 마치고 2008년 제대를 했고요.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죠. 어릴 적부터 그녀는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전역을 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합니다. 학업에 열중을 하면서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둔 어느 날 마리벨은 갑자기 실종됩니다. 그녀의 실종 소식을 처음 알린 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던 룸메이트 최광철 씨였습니다. 2013년 5월 3일 아침 10시 42분에 그가 마리벨이 집에 오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물어보니까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각은 바로 전날인 5월 2일 밤 9시였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벨은 최 씨와 함께 한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 씨가 1시간가량 드라이브를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홀연히 사라졌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이때 최 씨는 경찰 신고와 더불어 마리벨의 여동생 루시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사실 루시는 이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면 자기 언니가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뭐 학교에서 뭐 공부하느라 밤을 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좀 기다리라고 언니가 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마리벨은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 두절 상태. 얼마 후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마리벨의 아파트에 출동합니다. 집 안을 뒤져보니까 사라진 게 있었는데요.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요. 그리고 또 좀 이상한 점이 이 마리벨 방의 베개 커버와 침대 시트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방 안에 뭐 혈흔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요. 경찰은 집 근처 CCTV를 수색하던 중 마리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일 저녁 8시 30분이에요. 그녀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월세를 내러 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뭐 이건 평범한 일상이죠. 옷도 캐주얼한 차림에 얼굴도 평온했고요. 그 다음으로 휴대폰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 마리벨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친구 폴 로페즈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통화 시각 역시 마리벨이 사라진 딱 그쯤이더라고요. 즉각 경찰은 그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폴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마리벨이 실종된 5월 2일 오후 4시부터 밤 늦게 자정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은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경찰과 마주한 폴이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요. 그 마리벨의 룸메이트부터 의심해야죠. 폴이 말하길 최근 마리벨과 그 룸메이트 간에 집세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폴에게 마리벨이 전화를 한 이유도 막 너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걸 하소연하기 위해서였고요.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이자 마리벨의 룸메이트 최광철 씨. 그는 52세로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서는 케이시 조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자, 일단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좀 알아보면 마리벨과 최 씨의 인연은 1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년 반 전쯤이죠. 원래 마리벨은 어머니와 단둘이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나서 홀로 남게 되거든요. 외롭기도 했고 또 집세도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웹사이트를 통해 룸메이트를 찾게 됩니다. 얼마 후 이메일이 도착했고 그게 바로 최강철 씨였습니다. 사실 메리벨이 이전에 그 웹사이트에 공고를 낼 때 룸메이트 조건을 몇 가지 내걸었어요. 비흡연자여야 한다. 또 깔끔하게 생활할 사람을 찾고 있다. 또 내가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걸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최강철 씨가 첫 대면에 딱 나타났는데 일단 굉장히 말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좀 깔끔하네 싶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실 테네시에서 온 그 테네시 출신인데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서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 씨는 자기가 타지에서 왔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할 손님이 별로 없다는 걸 어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나 막 파티를 좋아하는 좀 어린 룸메이트들은 좀 아무래도 생활이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것과는 난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죠. 50대 중년의 최 씨는 딱 보기에도 신사적이고 점잖았습니다. 마리벨은 이 조건이 마음에 들었고 결국 최 씨를 룸메이트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실제로도 두 사람은 처음에는 꽤나 잘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속대로 최 씨는 매우 조용하게 생활했습니다. 월세 꼬박꼬박 잘 내고 마찰 일으키지 않았죠. 마리벨은 평소에 좀 활발한 성격인데요. 보니까 최 씨는 좀 조용한 성격이라 방 안에만 거의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마리벨에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 삶이 좀 외로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마리벨은 최 씨 문을 두드렸어요. 같이 어울리자고. 최 씨를 불러내서 자기 여동생 가족과 함께 식사를 제안했죠. 또 그 외에 뭐 친구 모임, 뭐 학교 동료 모임에도 그를 초대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최 씨는 어느덧 마리벨을 꽤나 의지하는 듯해요.
사실 그는 상당히 고립된 삶을 살았는데 원래 살던 테네시에서 거의 도망치듯 이주를 했고요. 또 직장도 지금 없고 또 여동생과는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요. 좀 외로운데 이 상황에서 자기한테 친절하고 또 부칩성 있는 마리벨은 한 줄기 빛과 같았죠. 자, 그런데 마리벨이 실종되기 몇 개월 전 그녀의 여동생 루시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최강철 씨였어요. 대뜸 고민을 털어놔요. 자기가 마리벨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생 루시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일단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 마리벨은 이 최 씨를 룸메이트 이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관계 말이 안 돼요. 친구 그게 다였고요. 그래서 동생 루시가 침착하게 최 씨를 좀 달랬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즉각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당장 그 최 씨 내보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벨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냥 재밌는 해프닝 정도로요. 그동안 정이 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내쫓으면 외로워질까 걱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이 최강철은 어딘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하루는 마리벨이 약간 지나가는 말로 그래 너도 문신 같은 거 한번 해봐. 잘 어울릴 거야. 이렇게 가볍게 농담을 했거든요. 그러자 바로 다음날 팔뚝에다가 커다란 호랑이 문신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거 좀 당황스럽죠. 게다가 날이 갈수록 이 남자가 좀 옷차림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더 깔끔하게 좀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막 입는 거예요.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심지어 무려 1,000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감행하고 나타납니다. 이유가 뭐였겠어요? 젊어 보이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안정된 직장도 없는데 웬 성형이에요. 그러다 얼마 후 그가 마리벨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서프라이즈! 마리벨, 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이거 봐봐. 알래스카 크루즈 티켓이야. 우리 같이 가자. 마리벨은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선 넘은 거거든요. 결국 서서히 그와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다가 둘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한 건 최근 이 최강철 씨가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부터입니다. 처음 얼마간은 마리벨도 이해를 해줬어요. 아직 직장도 못 구했고 또 그간 성형하느라 문신하느라 쓴 돈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2달, 3달, 4달 넘어가니까 이건 아니죠. 결국 마리벨은 더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부터 갈등은 극에 달했죠. 사실 이걸 최강철 씨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한 돈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가달라? 이건 자기가 거부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한 최 씨가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그 모습에 마리벨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실종 일주일 전인 4월 25일 그녀는 직접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마리벨은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무섭다 이 말을 반복했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최강철이가 이달 말까지 방을 비우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해요. 실종 당일은 5월 2일. 자, 그럼 그 말은 이미 약속된 퇴거 날짜가 지났다는 겁니다. 근데 최강철은 여전히 마리벨의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었고요. 자, 앞서 관리 사무실에 가던 마리벨의 그 CCTV 모습 기억하시죠? 얼굴은 평온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화를 누른 채 우선 사무실 가서 월세를 자기가 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가서 최 씨에게 너 당장 내일 집 나가라 라고 소리쳤고요. 둘은 이때 또 한 번의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마리벨이 친구 폴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월세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하소연한 거고요. 자, 그럼 최강철 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 언쟁이 있고 나서 마리벨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대요. 그리고 최 씨 역시 좀 화가 났으니까 머리를 식힐 겸 차를 끌고 도로로 나왔고 1시간의 드라이브를 끝내고 집에 오니 마리벨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겁니다. 경찰들은 즉각 최 씨를 유력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황일 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신문을 했죠. 하지만 말도 안 된다면서 최 씨는 결백을 주장하고요. 그런데 이때 최 씨가 이제 경찰이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듯, 에? What? What?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또 중간중간 좀 어색한 미국 억양을 사용합니다. 마치 이 억양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 최광철은 어릴 적에 미국에 와서 영어가 아주 유창한 재미교포거든요. 오죽하면 추후에 이 조사받는 영상을 본 지인들이 난 최 씨가 저런 말투를 쓰는 걸 처음 본다 라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문이 이어지던 와중 경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이 최 씨의 팔에 긁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 거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평소 공원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었는데 거길 넘다가 긁힌 거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 답변을 할 때도 최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당한 자세예요. 그리고 나서 최강철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리벨을 사랑했고 지금 사라진 그녀가 집에 빨리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SNS에서도 마리벨을 추억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남긴 글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리벨,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게 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 지인조차 아니 왜 마리벨을 지금 없어진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묘사를 하는 거냐라고 불편함을 비치기도 했는데요. 자, 어느덧 마리벨이 실종된 지 열흘이 넘게 흘렀습니다. 경찰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요. 어떻게든 증거를 찾기 위해 애를 썼고 또 한편으로 최 씨를 24시간 감시하기도 했죠. 당시 그는 이미 경찰에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류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어딘가로 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 인터넷을 쓰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거기 가면 누구나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최 씨의 행동이 좀 독특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여러 좌석들을 꼼꼼히 살펴봐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 자기 모니터를 볼 수 없는 가장 구석진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자, 그리고 노트북을 다 사용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자기가 검색한 기록을 깨끗하게 다 삭제하고 떠납니다. 이건 너무 의심스럽죠. 경찰 또한 그 노트북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정 노트북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다 해둡니다. 5월 16일 최 씨가 다시 도서관을 찾아왔거든요. 이때 도서관 직원이 이 노트북을 쓰십시오 하고 경찰이 그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죠. 잠시 후 최 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노트북의 화면이 그대로 경찰에게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색 내역을 좀 볼까요? 사람 몸이 썩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요. 이걸 좀 검색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증거라고 채택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궁금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행적은 바로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자, 일단 당시 마리벨의 가족들은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피터스 캐년에서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마리벨이 어릴 적에 어머니와 자주 찾던 산길이래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마리벨의 실종을 알릴 겸 그리고 또 혹시 모를 흔적을 찾을 겸 이 행사를 기획한 거죠. 최강철 역시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펴더니 구글 지도에 피터스 캐년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위성 지도로 변경하더라고요. 다음 화면에 캐년의 사진이 넓게 펼쳐졌죠. 그러자 순간 최 씨가 망설임 없이 어떤 특정 장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거길 계속 확대해가요. 거긴 외딴 협곡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세워진 그냥 평범하고 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력 용의자가 주시하고 있다면 더 이상 평범한 장소가 아니겠죠. 경찰들은 즉시 피터스 캐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최 씨가 컴퓨터에서 확대했던 그 나무 한 그루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섰고 집중적으로 수색했죠.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단 30분 만에 주변에서 마리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니까 철조망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최 씨의 팔에 생긴 상처. 이 철조망을 넘다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가능해지죠. 마리벨의 시신이 그렇게 발견되고 하루 뒤 최 씨는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마리벨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집도 아닌데. 그는 그곳에서 즉각 경찰에 체포됩니다. 또 당시에 창문을 넘어서 도주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덜미가 잡히고 말았어요. 5월 17일 최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범행에 대해 조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경찰? 지금 증거 있잖아요. 정확한 유기 장소를 컴퓨터로 검색했다는 그 노트북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 최 씨는 무너졌죠.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시신을 묻은 건 맞대요. 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건 당일 마리벨이 화가 났는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룸메이트인 최 씨가 이걸 발견해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그 시신을 그곳에 유기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마리벨의 시신은 너무 더운 날씨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었죠. 한편 마리벨은 아주 오랜 시간 군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파병도 갔다 왔을 정도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그렇게 최강철 씨에게 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마리벨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최 씨가 기습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현장에 혈흔도 없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베개를 가지고 그녀를 질식사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자, 이렇게 최 씨가 마리벨을 죽인 거다라고 확신하는 검찰 측과 아니다, 마리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변호사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요. 결국 재판부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죠. 최 씨가 마리벨을 살해한 걸 인정한 겁니다. 마침내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행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에요. 참고로 지난 2022년 그의 가석방 심사가 열렸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죄 전문가들은요, 최광철이 마리벨에게 극도로 집착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도 있죠. 성형수술이며 문신이며. 그런 그녀와 헤어져야 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그 분노가 끝내 살인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마리벨은 미군이었을 시절 한국으로 파병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 한국 사람, 한국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국 배경을 가진 최 씨가 딱 왔을 때 룸메이트로서 괜찮을 거다라고 받아들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녀의 기대를 살인이라는 무참한 범죄로 되갚은 최강철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섭다는 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